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5월 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요, 5월이 되면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월 달에도 미준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댓글은요, 조송숙님께서 13시간 전에 남겨주신 소중한 글입니다. 미주님, 이제 주식 수익률이 많이 회복하고 좋아서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6월 달에 스페이스X하고 엔트로픽이 IPO에 등록한다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우리가 수익 본 주식들을 수익 실현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릴까 해서 걱정입니다. 미주님이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자는 전략도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만 유가도 자꾸 오르고 해서 6월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또 참지 못하고 엽죽게 되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자본의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의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엔트로픽하고 스페이스X는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없던 주식이 엄청난 규모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다른 주식에 들어가 있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이 상장하는 주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이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는 유동성은 계속해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금액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증시에 들어가 있는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적인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요. 스페이스X 그리고 엔트로픽에 들어갈 돈이 있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주식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돈이 여분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시나리오이긴 한데요. 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투자 원칙이라는 것을 세워놓고 여기에 입각해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세워놓은 현금 비중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20%면 20%, 나는 30%면 30%, 이렇게 전체 투자 자금의 일정 부분을 미국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를 대비를 해서요.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 공포 탐욕 지수가 탐욕으로 넘어갔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탐욕을 함께 부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내가 좀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현금 비중에 조금 많은 관심을 두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따라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주가가 올라가는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라든지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도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죠? 제가 저도 집을 최근에 사긴 했지만 집값이 올라간다고 초조하거나 불안하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집값이 올라가면 더 불안한 게 맞습니다. 자, 왜냐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파트라든지 집은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낡아지고 노후화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가격도 신차보다는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파트라든지 집은요, 계속해서 낡고 점점 더 노후화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고 또 예전처럼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수요가 급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한 것이 맞다. 자, 그런데 주식의 가치는 약간 다르죠. 자, 왜냐하면 기업이 만들어내는 매출하고 순이익은 웬만한 기업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이 만드는 실적이 올라가면 결국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연한 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더 오히려 부동산 가격 올라갈 때보다 더 불안해하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불안하지 않은지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볼 때는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주식보다는 변동성이 적습니다. 부동산 역시도 가격이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주가처럼 이렇게 뭐 하루에 10% 떨어졌다, 하루에 20% 올라갔다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변동성이 적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은 굉장히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니까 가격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지고 계신 아파트의 가격을 매일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절대 그런 적 없었거든요.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할까. 그렇죠? 근데 주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꾸만 주가창에 눈이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욕심이 생기는 거죠. 주가가 떨어질 때 조금 더 사고 주가가 올라가면 좀 팔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우리가 부동산에 비해서 주식 투자하면서 초조해지고 자꾸만 긴장되고 불안한 건요.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주가는 항상 역사적인 그 차트를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그재그잖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조금 우리가 더 사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팔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도 굉장히 크잖아요. 변동성이 큰데 사고 파는 게 쉽기 때문에 자꾸만 그 우리의 욕망이 막 꿈틀거리면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욕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지그재그 하는데 결코 이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누구도 어디가 꼭지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리밸런싱 하는 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욕심을 좀 줄이고 어떤 기업의 펀드멘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기업의 모멘텀이 향상되고 있는지 우리는 원칙이 있잖아요. 50일 이평선 이하로 떨어지면 주식을 판다. 뭐 이런 원칙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원칙에 입각한 투자를 하면서 어쩔 때는 나의 밸런스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계좌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식 투자의 하나의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니까요. 이걸 자꾸만 회피하려는 욕심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2주 전에 4월 15일이었죠. 이때 이런 방송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3억 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 지금 다 팔아야 하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투자 손익이 지금 3억 2,900만 원이 났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수익 실현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댑니다.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3억 2,900만 원이 다 내 돈이 아니고 여기에서 한 1억 7천만 원, 1억 6천만 원만 내 돈이고 나머지는 시장에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가 만약에 머리면 머리를 짚고 어깨까지 떨어졌을 때 팔면요. 그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욕심을 버리게 되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무려 3억 2,900만 원이나 2주 만에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도 욕심을 버리니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 이런 식으로 3억 7,100만 원까지 단 한 달 만에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지난 1년간 번 수익은 무려 6억 원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다 팔고 나가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한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를 우리는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해야 되고 5년 후에도 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6억 원을 수익 실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6억 원 중에 3억 원에서 4억 원만 내 거고요. 나머지는 시장에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수익을 내년에도 낼 수 있고 2년 후에도 낼 수 있고 5년 후에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수익이 쌓이면서 결국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2026년 5월의 첫 번째 미주음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볼 텐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푸른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이는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대부분의 섹터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 성장률이 발표됐기 때문이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PCE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승폭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근원 PC이잖아요. 이거는 변동성이 극심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는 거고요. 연준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근원 PC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는 3.2%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은근히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죠. 왜냐하면 전쟁 때문에 유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유통망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시장의 예상과 맞아떨어지는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요. 연율 2%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예상치는 2.2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면요. 미국같이 대국이 지금 GDP가 2% 올라갔다는 것은 경기 둔화랑은 좀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뭐 0.5%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면 아직까지는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는 수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GDP가 오히려 낮았잖아요. 그 얘기는 연준에서 혹시 이 기준금리를 조금은 낮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아니면 적어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겠다. 이러한 생각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를 즐기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캡, 초소형주가 아무래도 경기에는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초소형주가 2.84%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소형주가 플러스 1.76%, 중형주도 플러스 1.66%, 그 밖에 다우존스도 경기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1.63%나 급등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은 1% 미치지 못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의 폭은 오래간만에 강화됐겠죠. 자, 어제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56%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회복됐고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주식도 57%를 찍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최근에 이제 연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문제는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시장 폭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빅스는 떨어졌겠죠. 자, 드디어 16.9를 찍고 있습니다. 17 아래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그리고 200일 이평선이 18.26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안정적인 공포지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도 올라갔는데요. 어제 63에서 67까지 4단계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탐욕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익스트림 그리디까지 가면요. 그때는 이제 극적인 탐욕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보다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올릴 필요성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AAII 설문조사 결과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오히려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는 악화됐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자가 46%인데요. 이번 주에는 다시 38.1% 역사적인 평균 수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의 퍼센티지는요. 지난주 34%에서 39.7%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40% 가까운 투자자가 지금 6개월 이후에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은요. 40% 가까운 투자자가 결국 현금을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주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긍정적이죠.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상승 랠리에서 이 투자자들 중에 기관 투자자는 비교적 선전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자꾸만 상승 랠리를 놓치고 있는데요. 뭐 한 가지 민감한 주제긴 하지만 정치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주식 투자할 때 이 정치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의견을 가진 투자자가 아마 이번 상승 랠리를 즐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이번 랠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색깔과 우리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결코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오늘은 한 달 수익률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달 동안 수익이 가장 좋았던 미준 모멘텀 탑픽은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무려 한 달 만에 84.5%나 폭등했고요. 두 번째도 만만치 않은데요. 샌디스크는 무려 72.8% 단 한 달 만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AMD가 플러스 66.8%, 마벨이 플러스 65.02%, AAOI가 플러스 55.62%, WDC, 웨스턴 디지털이 플러스 49.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45.14%, 암홀딩즈 39.94% 올라갔고요. 브로드컴이 플러스 34.8%, 셀레스티카 플러스 34.3%, 코히런트 플러스 25.2%, 엔비디아 플러스 24.9, G보노바 플러스 24.6, 루멘텀 플러스 22.14, 벌티브 홀딩스 플러스 21.95, TSMC 플러스 20.53, 마지막으로 델 컴퓨터, 델 테크놀로지가 19.7% 올라갔는데요. 유일하게 20% 이상 올라가지 못한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아까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었던 종목은 건너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아마존이 보이는데요. 아마존도 대단했습니다. 한 달간 무려 31.96%나 폭등했고요. 메타가 플러스 27.28%, 구글도 26.87%나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마지막을 보시면 탈렌 에너지가 유일하게 10% 미치지 못하는 8.43%의 수익에 만족해야 됐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한국도 그렇고요. 말레이시아도 노동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쉬는 중이거든요. 저도 오늘 하루 노동을 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방송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준 탑픽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샌디스크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샌디스크가 어닝을 발표하고 나서 거의 6% 가까이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샌디스크의 주가는 지금 한 달 만에 83% 이상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닝 결과 이후에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지 불안감을 느끼시는 미중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렇게 실적을 발표하고 샌디스크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저희 개인적인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샌디스크의 2026년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은요, 한마디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대박 어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대박이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이로운 수준의 어닝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게 좋을지 파는 게 좋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은요, 단순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구조적인 비즈니스 전환이 수치로 가시화된 분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먼저 매출이 나와 있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왜 세 개냐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은 1년 전의 수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치는 지난 분기, 그러니까 3달 전의 숫자고요. 여기 세 번째 수치가 이번 어닝 결과입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요. 1년 전에는 1.7빌리언이었잖아요. 근데 한 분기 전에는 3개월 전에는 3.03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요. 5.95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1년 전에 비교하면 성장률이 무려 251%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컨센서스랑 비교해도요. 무려 26%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엄청난 수치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총이익률, 우리가 그로스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수익성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도 아니고 매출 총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비즈니스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니면 매출 믹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보이거든요. 자, 1년 전에 매출 총이익률은요 22.7%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2026년 2분기에는 22.7이 51.1까지 올라갔잖아요.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샌디스크의 총이익 마진은요, 이번 분기에는 78.4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이 마진이 22.7이었는데요. 22.7이 갑자기 78.4로 바뀐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런 이익률의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신제품도 나왔다. 그리고 비즈니스 믹스가 일어났다. 그 얘기는 굉장히 비싼 상품, 마진이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가격 결정력이 생겨서 굉장히 고가의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EPS입니다. 불과 1년 전에 이 기업은요,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난 분기에는 6.20까지 올라갔고요. 이번 분기에는 한 주당 만들어낸 순이익이 23달러 41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는요, 14달러 62센트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무려 60% 초과 달성한 겁니다. 자, 이 결과를 보고도 지금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밑에도 중요한데 한번 보시죠.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이 여기는 2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4입니다. 그러면 이제 얼뜻 보면 1년 만에 2배 올라갔나?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1년 전에는 영업이익이요 2밀리언이었고요. 지금 이번 분기에는 4.2빌리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현금 흐름이 나와 있는데요. 1년 전에는 220밀리언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220밀리언이 갑자기 2.96빌리언으로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이 얘기는 한 13배 정도는 올라간 거죠. 굉장한 성장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더욱 경이로운 부분은 뭐냐면요. 여기 앞에 있는 수치, 그러니까 불과 3달 전에 발표한 수치랑 비교해도 엄청나잖아요. 영업이익은 1.13에서 갑자기 4.22로 증가했고요.
현금 흐름 같은 경우도 843 밀리언에서 갑자기 2.96 빌리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번 실적은 경이롭다는 말이 적합하다. 그 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총 마진입니다. 78.4%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1년 전에 22.7% 수준이었던 총이익 마진이 무려 78%대로 도약했다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낸드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용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믹스 전환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마진의 변화는요,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기업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대박 어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세그먼트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샌디스크의 비즈니스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엣지 컴퓨터고요. 세 번째는 컨슈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컨슈머는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엣지는 뭐냐면요. 이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엣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데이터 센터입니다. 컨센서스 1.1 빌리언을 약 33%나 상회했는데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33%가 아니고요. 성장률은 여기 나와 있죠. 지난 분기에 비해서 233% 올라갔습니다. 작년 대비가 아니고요. 지난 분기에 대비했을 때 233%가 올라갔고요. 여기 나와 있는 33%는 뭐냐면 시장의 기대치를 33% 상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QLC 스타게이트 솔루션 출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드디어 샌디스크의 제품이 출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겠죠. 자, 어쨌든 데이터 센터 비중은 아직까지 전체 매출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 성장률을 보시면요. 지금 분기마다 200%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의 25% 수준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갈 길이 멀다. 이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엣지입니다. 엣지 같은 경우도요. 3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8%나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컨센서스는 2.2 빌리언이었는데 실제로는 3.66 빌리언을 찍었습니다. 그 얘기는 컨센서스를 무려 66%를 초과 달성한 거죠. 따라서 PC라든지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가 예상보다 굉장히 강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엣지 부분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2%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따라서 향후에는 데이터 센터 비중 확대 과정에서 믹스 개선이 지속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자, 지금 현재 전체 매출에서 62%는 엣지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 아직까지는 전체에서 25%에 불과하지만 성장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무려 3개월 전에 비교했을 때 233%나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는요. 매출의 믹스가 바뀌겠죠.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40%, 50%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고무적이냐면요. 엣지용 디스크보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제품이요. 훨씬 더 가격이 높습니다. 마진도 더 높고요. 따라서 이렇게 비즈니스 믹스가 변화하게 되면요. 앞으로 샌디스크의 매출 그리고 순이익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역시 마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요. 컨슈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은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미스가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요. 그냥 미스가 아니라 컨센서스 대비 무려 37%나 미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는 한 가지의 빌미를 제공했다. 자, 왜냐면요. 시장에서는 완벽한 어닝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다행인 부분은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이 분기는 계절적으로 약한 분기다.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가이던스입니다. 자,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도 충격적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충격적이냐면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 컨센서스를 엄청나게 초과하는 가이던스를 제출했거든요. 자, 일단 매출을 보시면 7.75에서 8.25 빌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다. 중간치는 한 8빌리언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존의 컨센서스는요, 6.6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3개월 만에 지금 초과폭이 무려 18%에서 25%라는 거죠. 엄청나게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갭 EPS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 $30에서 $33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총이익 마진은요, 여러분들 이번 분기에는 78%였잖아요. 근데 다음 분기에는 79에서 81도 가능하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믹스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반영된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단 한 분기 만에 매출이 원래 기존의 가이던스 6.6에서 8.0까지 점프하는 엄청난 가이던스였다. 자, 이 정도면요.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아니라 거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변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거의 가장 중요한 변화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NBM이라는 건데요. 뉴 비즈니스 모델이 이번에 발표가 됐죠. 이거는요, 핵심 전략 전환이자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포인트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어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키워드는 뉴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이미 3건의 파트너십을 재무적 확약 기반으로 체결했다. 장기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2건이 추가될 예정이다라고 경영진이 귀뜸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 NBM이 뭔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객과 단연간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요. 고객은 확정된 재무적 약정을 제공하는 구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게 메모리 그리고 저장 장치잖아요. 그래서 고객사에서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5년 아니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물량을 확보해줘. 이러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러한 구조로 이해가 가능하죠. 자,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요. 낸드 산업, 즉 메모리 산업은요. 고질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크게 변동합니다. 재고 사이클도 있고 또 공급 과잉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싸서, 그러니까 이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BM이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체결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는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장기 계약을 한다는 것은요. 현재의 가격 상승 모멘텀의 일부를 봉인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 계약을 하면서 가격이 설정됐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만약에 2년, 3년, 4년, 5년 낸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그렇게 되면요. 고정 계약 아래서는 스팟 가격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좋기도 한데, 그러니까 NBM이라는 것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출에 가시성이 생깁니다. 앞으로 3년 이후에도 5년 이후에도 이미 확보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은요, 굉장히 주가의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낸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엄청난 잠재적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대박 어닝, 정말 경이로운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뭐 참고로 지금 샌디스크는요, 1년간 주가 상승률이 34배입니다. 34%가 아니고요. 34배, 즉 3,300%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어닝 직전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미 선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결과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모멘텀 종목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웨스턴 디지털도 어닝을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 반응은요, 샌디스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스토리지, AI 수혜주 전반의 셀 더 뉴스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컨슈머 부분의 미스입니다. 세 가지 부분에서 한 군데에서 지금 미스가 발생했는데 그 폭이 좀 컸죠. 37%나 미스가 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은 계절성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은 컨슈머 쪽에 수요가 둔화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NBM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보면 일부 투자자들한테는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단연간 확약 기반의 계약이 나타나게 되면 낸드 가격이 상승할 때 오히려 업사이드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요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가격이 재조정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조항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밸류에이션 우려인데요. 이거는 그냥 느낌상 비싸다는 겁니다. 1년간 3,300% 올라갔잖아요.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야, 주가가 이렇게 1년 만에 3,300% 올라갔으니까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PER을 계산해 보면 절대 비싼 주식은 아니다라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 싶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샌디스크의 실적은요, 객관적으로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결과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은요, 실적 실망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1년 만에 3,300% 상승한 종목에서 구조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아까 NBM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모델에 대한 시장의 학습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장기적인 펀더멘탈은요, 이번 분기를 통해서 한 단계 격상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뉴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장기 계약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장기 계약 모델이 향후에 낸드 가격이 올라갈 때 이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가, 이 세부 항목을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진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분기 마진이 78%였잖아요. 그러면 다음 어닝 때 과연 80% 전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자, 왜냐하면 성장주의 주가는요, 보통 마진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적어도 유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콘텐츠는 오늘의 빅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으로 준비된 인터뷰에는요, 크리스 합이라는 유명한 전략가가 등장하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단 한 달 만에 S&P 500이 10% 이상 급등하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15% 이상 올라갔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기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5월 달의 첫 번째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월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긍정적인 한 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상승이 계속 연이어지고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커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가 차트는 항상 지그재그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줄이고요, 이제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심리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넉넉한 현금 비중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주가 차트는 없거든요. 결국은 기술적인 조정도 발생할 거고요. 또 다른 시장의 우려가 발생하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 주식은 결국 우상향하는데요. 그 과정은 항상 지그재그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CIBC 캐피털 마켓의 크리스 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만약 한 달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S&P 500과 나스닥 컴포짓 모두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아마 조금은 회의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식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그 구간을 매수 기회로 판단했고 포트폴리오에서는 리스크를 일부 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된 점은 놀라운 부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미 좋은 기회는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그동안의 상승폭을 소화하는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라는 강력한 촉매가 있었고 아직 해결해야 할 변수들도 남아 있습니다. 정책 및 리더십 측면에서 안정이 필요하며 중동 지역도 아직 완전한 평화가 확보된 상황은 아닙니다. 맞습니다만 시장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의 무시한 채 의심의 여지 없이 강력한 실적 스토리에 레이저처럼 집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분명히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AI 수혜 기업이라면 가이던스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반면 보다 전통적인 경기 민감 업종의 경우 가이던스가 다소 불확실하고 명확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저희에게는 약간의 경계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더럴 리저브를 보면 일부 위원들이 예상보다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소화해 나가야 할 변수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메가캡 기술주에서 일어난 흐름을 소화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시나요? 상황은 좋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견조하다고 봤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일 것이라 판단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금리 환경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준의 새로운 포워드 가이던스를 확인해 자금 조달 비용이 어디에 형성될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M&A 사이클 초입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흐름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이미 중동 이슈를 어느 정도 지나쳐 왔지만 실제 M&A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불확실성과 일정 수준의 거리, 즉 안정적인 환경이 더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워스 체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점도표에 대해서는 현재 의장을 포함해 누구도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이며 어제도 그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파월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워스 역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과도하게 많아졌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는 흐름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더 정제된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리 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금리가 반드시 내려가지 않더라도 모기지 금리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하반기 경제에 상당히 생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지금 시장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주택 시장인데 만약 중동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다면 연준은 보다 유연한 정책 접근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재 정책이 생각보다 더 긴축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택시장 회복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에 더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통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요소라고 보십니까? 저는 말을 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포워드 가이던스는 더 강화하고 더 일관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 일관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항상 일종의 추정에 불과한 것 아닌가요? 이번 연준은 제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데이터 중심 접근을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데이터를 보기 전까지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의 추세는 이렇고 향후 3, 6개월 또는 6, 1, 2개월은 이렇게 예상한다. 라고 말입니다. 과거 에이란, 그린스팬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충분하고 명확한 소통과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경제 주체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이는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흡출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